작은 집, 겨우 10평, 약 33평방미터 크기의 집에서 서울 외곽의 가난한 동네 한 구석에 살고 있는 8살 지연이는 어머니 지숙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방 안은 항상 천조각과 기계 기름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 이는 지숙이 작업하는 재봉소에서 남긴 흔적이다. 오래된 작은 침대는 벽에 붙어 있고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다. 그곳에서 두 모녀는 간헐적인 잠을 나눈다. 비록 삶은 힘들지만 지연이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다. 그녀는 작은 식탁에 앉아 간단한 식사를 나누며 부드러운 멜로디를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어느 날 저녁, 지숙은 긴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 그녀의 어깨는 무겁고 얼굴은 피곤해 지쳐 있었다. 지연이는 달려가서 자신이 그린 낙서를 내밀었다. 엄마, 이게 엄마야. 예쁘지 않아요? 지숙은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이 맺힌다. 그림 속에서 지연이는 엄마를 빨간 망토를 입은 영웅처럼 그렸다. 정말 예쁘다. 지연아, 지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녀는 몰래 떨어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엄마, 나 나중에 가수 될 거야.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가 힘들게 일하지 않게 할 거야. 지연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빛을 반짝였다. 지숙은 살짝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너만 행복하고 건강하다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창 밖으로는 노란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며 두 모녀 사이에 어려운 삶이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일상을 비춰주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작은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간단한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지연은 낡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다. 오늘 그녀는 교사로부터 학교의 문화제에서 공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매우 들떠 있었다. 학교에서 지연은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지연을 교실로 불렀다. 지연아, 너는 정말 재능이 많다는 걸 알지만 공연에 참여하려면 새 교복이 필요해. 집에 가서 엄마께 10만 원을 낼 수 있는지 물어봐.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지연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손으로 교복의 끝자락을 쥐었다. 네, 선생님,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수업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친구들의 속삭임, 호기심 어린 눈빛, 그리고 가난하면 참여하지 마, 라는 무심한 말들이 지연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수업이 끝난 후 지연은 집으로 가지 않고 집 근처 공원으로 갔다. 고목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얼굴을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갑자기 지연은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를 보았다. 그는 흐트러진 옷차림에 눈빛은 마치 고독을 품고 있는 듯했다. 지연은 조용히 그를 관찰하다가 점심 도시락 속 남은 김밥을 발견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남자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배고프세요? 이건 제 김밥인데 드세요. 남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놀랍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받았다. 너 이름이 뭐니? 남자가 물었다. 목소리가 거칠었다. 저는 지연이에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나누면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했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낀 듯했다. 고맙다, 지연아. 도시락을 건네며 지연은 남자의 손목에 오래된 시계를 보았다. 그 시계에는 KJ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않았다. 집에 가라. 곧 어두워질 거야.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떠나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희 집은 가까워. 집에 돌아온 지연은 엄마에게 김밥이 사라진 것을 들켰다. 그녀가 길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김밥을 준 사실을 알게 된 지숙은 걱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연아, 너는 아직 몰라. 선한 마음이 때로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 엄마는 우리가 그런 문제에 휘말리기를 원하지 않아. 엄마, 그 아저씨는 저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배고프셨을 뿐이에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지숙은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힘겨운 삶의 압박감 속에서 그녀는 어떻게 딸에게 이 상황을 가르쳐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지연은 공원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밤이 깊었고 그는 추위에 떨며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저씨, 집이 없으세요? 지연이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기억이 안 나.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어. 김정. 이란 이름만 기억나.
그리고 이 시계. 남자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시계가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반짝였다. 지연은 그 시계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혹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지내세요? 밖이 너무 추워. 남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지연을 따라왔다. 작은 집은 손님이 하나 더 들어오자 좁아졌다. 지숙은 놀랐지만 처음엔 거절하려 했으나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허락했다. 하룻밤만이야. 지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두 분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작은 침대에서 편히 잠들었고 남자는 바닥에서 떨며 누웠고 지숙은 방 한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이 조금씩 퍼져나갔다. 사람의 마음, 작은 선행이 두 삶의 잃어버린 빛을 되찾게 해주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어나서 김정 씨가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어머니인 지숙은 아침을 준비하느라 바쁘지만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아, 빨리 아침 먹고 학교 가라. 지숙은 지연을 보지 않고 말했다. 네, 엄마.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교에 가기 전에 지연은 몰래 김정 씨 손에 아침으로 준비된 사과 하나를 놓았다. 아저씨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숙은 그 장면을 보고 냄비를 탁탁 내리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너 낯선 사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잖아.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맺혔다. 엄마, 아저씨는 가족이 없잖아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저씨는 어떻게 해요? 도와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지연아. 엄마는 이미 다른 문제들로 지쳐 있어. 지숙은 걱정과 무력감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집은 조용해졌고 지숙의 무거운 한숨 소리만이 들렸다. 그날 하루 동안 김정 씨의 존재는 이웃들에게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몇몇 이웃들이 소곤소곤대며 지연 집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지숙 씨가 길 잃은 남자를 집에 두고 있다더라. 한 이웃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다. 정말요? 그 사람이 위험한 건 아닐지 모르겠네요. 다른 사람이 저속한 눈빛을 보냈다. 소문은 금세 동네를 퍼졌다. 저녁이 되자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화난 표정을 지었다. 지숙 씨, 당신이 낯선 사람을 집에 두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집 계약을 위반하는 거예요. 지숙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지었다. 제발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에게 갈 곳이 없어요. 집주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일주일 안에 해결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세요. 지연은 문 뒤에서 모든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지연은 김정 씨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아저씨는 가족이 있나요?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김정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는 이름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마 예전에 가족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기억 속에서 엉켜버렸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저씨는 계속 여기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알아보면 아저씨가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넌 용감한 아이구나. 김정 씨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연이 학교에 있을 때 지숙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저희가 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의심스러운 남자를 집에 두고 있다고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숙은 얼어붙으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쥐었다. 아니요. 그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냥 갈 곳이 없는 분이에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과 사회적 압박은 지숙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들었다. 딸의 선함을 지키는 것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 저녁이 되어 지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엄마가 긴장된 모습으로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지연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이 집을 떠날지도 몰라, 지연아.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는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 하지만 엄마, 아저씨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아저씨를 그렇게 대하는 거죠? 지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지연은 울며 김정 씨에게 달려갔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께 문제를 일으켰어요. 김정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내 잘못이 아니야. 지연아, 너 없었으면 나는 내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을 거야. 내가 나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줬어. 그날 밤, 사건은 더 심각해졌다. 낯선 사람들이 지연 집 근처에 나타났고 그들은 몰래 집을 관찰하며 한 사람이 속삭였다. 우리는 그들이 그 남자와 더 이상 얽히지 않도록 경고해야 해. 어두운 밤, 작은 집은 고요했지만 지현의 마음속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는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랑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예요. 지연은 어두운 밤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속삭였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다가올 시련을 알리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집 안에서는 사람들의 온정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환하게 빛났다. 그날 밤, 지숙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웃들의 험담과 비난의 눈빛, 그리고 집주인의 압박이 그녀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옆에서 지연은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얼굴은 천사처럼 순수해 보였다. 어두운 불빛 아래 김정은 조용히 바닥에 앉아 손에 굳어진 손톱으로 KJ라는 글자가 새겨진 오래된 시계를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눈은 멀리 바라보며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되새기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어나서 김정이 여전히 집구석에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정은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조금 슬퍼 보였다. 나는 몇 가지를 기억해냈어. 아마도 나는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남은 건 이 시계뿐이야. 지연은 김정 옆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물었다. KJ, 그게 아저씨 이름인가요? 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이름은 김정이야. 하지만 왜 여기 떠돌고 있는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연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급히 작은 책상으로 달려가 노트를 꺼내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저씨가 기억하는 모든 걸 말해주세요. 우리가 기록해서 단서를 연결해 보아요. 흩어진 기억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김정은 호화로운 기차 여행, 큰 폭발, 그리고 연기 속에서 서 있는 냉담한 남자의 얼굴에 대해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준호였고 아마도 내 가족이었을 거야. 그날 오후 지숙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지연은 김정 옆에서 열심히 종이에 쓰고 있었다. 지숙은 한숨을 쉬며 약간 무력한 표정을 지었다. 지연아, 엄마가 말했지. 우리는 아저씨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엄마, 그런데 아저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거예요?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를 보았다. 딸의 결연한 태도에 지숙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처음으로 김정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연과 지숙은 김정과 함께 그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오래된 전화기 수리점을 지나가다가 지연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아저씨, 예전에 전화기를 썼던 기억이 있나요? 어쩌면 그 안에 아저씨의 기억을 돕는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김정이 가지고 있던 오래된 전화기를 수리점에 가져갔다. 수리가 끝난 후 전화기를 켜보니 오래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가 나타났다. 그중 준호라는 이름의 메시지가 지숙의 눈길을 끌었다. 그 사람이 서울에서 회의를 한다고 했고 재산에 대해 언급했어요. 이건 중요한 단서일 수 있어요. 지숙은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해졌다. 김정이 과거에 이끌었던 대기업의 CEO가 된 준호의 사람들이 김정의 존재를 발견한 것이다. 어느 날 밤, 지숙은 낯선 번호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 안전하게 지내고 싶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파헤치지 마세요. 이 일은 당신과 당신 딸과 관련이 없어요. 지숙은 걱정했지만 지현의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며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물러설 수 없어. 그들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면 그만큼 그 진실이 우리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날 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세 사람은 집에 있을 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정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바로 뒤이어 문틈 사이로 연기 냄새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불이야.
누가 집을 불태우고 있어. 지숙은 비명을 지르며 지연을 꼭 안았다. 김정은 재빨리 젖은 수건을 꺼내 셋이서 그것을 코에 대고 창문을 부수려고 했다. 세 사람은 다행히도 불길이 집을 집어삼키기 전에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불타버린 집을 보며 지연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우리 아저씨를 도와야 해요. 이 일은 아저씨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정의의 문제예요. 김정은 그들을 보며 죄책감과 결단력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였다. 내가 두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해.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거야. 작은 집이 불에 타버린 지 사흘 후 지숙, 지연, 그리고 김정씨는 재봉틀 공장 주인이 빌려준 작은 방에서 임시로 지내고 있었다. 비록 임시방편의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지숙은 저녁 내내 김정씨의 휴대전화에서 찾은 자료들을 다시 읽었다. 그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이메일들에서 준호는 아저씨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법적인 활동에 연루되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한다면 아저씨의 명예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그의 조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김정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준호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지현은 열정적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엄마가 도와드릴게요. 나쁜 사람들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현의 말은 세 사람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바로 김정씨의 옛 사무실에 침입하여 준호의 불법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을 찾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숙과 김정씨는 사무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며 지연은 경계 임무를 맡았다. 김정씨가 일하던 그 큰 사무실 건물은 이제 낯설고 위험하게 느껴졌다. 내 사무실은 10층 끝에 있어요. 김정씨가 세 사람을 인도하면서 속삭였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1층 창문을 통해 올라가 어두운 복도를 지나쳤다. 지숙은 침착하려고 했었지만 계속해서 지연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김정씨의 옛 사무실에 도달했다. 책상은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김정씨는 비밀 서랍에서 작은 하드디스크 하나를 발견했다. 이거예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중요한 데이터를 모두 백업해 놓았어요. 제발 그대로 있기를. 그러나 그들이 떠나기 직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준호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사람을 보내기 시작했다.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나타났고 차가운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졌다. 너희들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지숙은 지현의 손을 꽉 잡고 속삭였다. 너는 다시 돌아오지 마. 안 돼.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만두세요. 정장 차림의 나이든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김정씨의 오랜 친구인 변호사 박태민이었다. 경찰을 불렀어요. 여러분이 골치 아픈 일을 원치 않으면 지금 당장 이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의 사람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에 결국 물러나야 했다. 상황이 잠잠해지자 지숙, 지연, 김정씨는 박 변호사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았다. 다행히도 나는 항상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어. 박 변호사는 김정씨를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김정씨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이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준호를 처벌할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증거를 공개하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가 반응하기 전에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밝은 눈빛으로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세 사람은 끊임없이 작업을 했다. 하드디스크에서 추출된 데이터는 준호의 불법 거래와 부패 증거들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 사이 외부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다. 준호는 위험을 감지하고 감시를 강화하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연은 문 앞에 놓인 종이를 발견했다.
그 위에는 간단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엄마. 그게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획의 절정은 박 변호사가 주선한 기자회견이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자료가 언론 앞에 공개되었다. 김정 씨는 단상에 서서 카메라의 불빛을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결연하게 말했다.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은 욕망과 배신에 의해 조종당해서는 안 됩니다. 방 안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은 뒤에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아저씨는 이제 명예를 되찾았어요. 지숙은 딸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지연.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착한 마음 덕분이에요. 기자회견 후 김정의 진짜 신원은 널리 인정받았다. 그가 공개한 자료와 팀은 준호를 세상에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깊은 부패 네트워크도 폭로했다. 김정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지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가장 어두운 시절 동안 그에게 보여준 인간미였다. 어느 아침 작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는 임시방편의 방에서 김정은 지연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지연 자선재단이라는 큰 글씨가 적힌 문서 더미가 놓여 있었다. 아저씨는 결정을 내렸어요. 김정은 감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내가 받은 것처럼 나처럼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을 돕는 데 쓰고 싶어. 지연은 눈을 크게 뜨고 웃으며 말했다. 자선재단. 그런데 왜 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김 아저씨? 내가 나를 구했기 때문이야. 내가 없었으면 난 희망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없었을 거야. 김정은 지현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너의 이름은 친절과 인애의 상징이 될 거야. 몇 주 후 지현 재단의 출범식이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다. 기자들과 재단이 돕고 있는 몇몇 노숙자들이 참석했다. 무대 위에서 김정은 연설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불공평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연 자선재단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쳤지만 이 행사에서 특별한 순간은 지현의 발표였다. 지현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떨리는 손으로 잡고 말했다. 저는 겨우 8살짜리 아이지만 누구나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이 재단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래요. 지현의 맑고 투명한 목소리는 모두를 감동시켰다. 무대 위에 서서 믿음에 가득 찬 눈빛을 보내는 작은 소녀의 모습은 희망과 친절을 퍼뜨리는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부정적인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준호의 하수인으로 추정되는 몇몇 사람들이 지연 자선재단은 돈 세탁을 위한 구실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자선재단인가 아니면 범죄를 숨기기 위한 음모인가 라는 악의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집에서 지숙은 그 기사를 읽고 분노로 손을 떨고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뿐인데. 김정은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잠시 슬픔이 비쳤다. 이런 일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항상 누군가는 방해하려 할 거예요. 지연은 다가와서 엄마와 김정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저씨, 우리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두 사람에게 힘을 주었다. 그들은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하고 기자들과 후원자들을 초대하여 재단의 활동을 직접 보여주기로 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날 지연과 엄마, 김정은은 기자들을 데리고 재단이 후원하는 자선단체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노숙자들은 돌봄을 받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았으며 예로운 노인들은 위안을 찾을 수 있었다. 한 기자가 지연에게 물었다. 지연 씨는 사람들이 이 재단이 그냥 요피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연은 기자를 올려다보며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말했다. 저는 그분들이 선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직접 느끼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간단하지만 무게 있는 답변은 방청객을 조용하게 만들었다.
행사는 여러 긍정적인 기사들로 마무리되었다. 한 큰 신문은 이렇게 썼다. 지연 자선재단, 작은 선의에서 큰 희망으로. 작은 방 안에서 지숙은 기사를 읽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지연을 껴안으며 말했다. 김정은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또 하나의 도전을 넘었어. 하지만 이 여정은 아직 멀었단다. 지연은 고개를 들며 눈이 반짝였다. 저는 올바른 일을 하면 모두가 우리를 응원할 거라고 믿어요. 김 아저씨 맞죠? 맞아요, 지연. 그리고 저는 내가 가진 친절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갈 불꽃이 될 거라고 믿어요. 지현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한 후 준호에 대한 법적 전투는 고조되었다. 김정의 하드드라이브에서 나온 데이터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법정에 서 있는 박태민 변호사는 김정의 지원을 받아 부패, 권력 남용, 김정을 제거하려는 음모와 그로 인해 그룹을 차지하려는 행위에 대한 진실을 모두 밝혀냈다. 재판에서 준호는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를 부정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준호에게 그가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김정은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회복했지만 그는 전체 임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저는 권력을 잡기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의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을 되찾을 기회를 맞이한 김정은 큰 질문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을 이끌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지현재단에 온전히 힘을 쏟아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일을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재판 후 김정은 한강가에 서서 지현과 지숙과 함께 물에 비친 등불의 빛을 바라보았다. 김정은 지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그룹의 돌아가 안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아니면 자선재단에 집중하여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현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정 아저씨. 하지만 아저씨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어요. 관객은 질문을 던지며 남는다. 만약 김정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권력과 인애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현재의 삶과 연결. 지현과 김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여정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사회적 문제를 반영한다. 경쟁과 압박이 가득한 세상에서 노숙자나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혹은 시스템에 의해 버려진 사람들처럼 사회적 약자들은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다. 지현의 작은 행동, 낯선 이와 음식을 나누는 것, 이 큰 변화를 위한 시작이 되었다. 이는 우리가 인애가 권력이나 자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단지 나누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이야기 속 지현재단은 현재의 자선 단체들을 상징하며 대중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보여준다. 단 한 번의 오해로도 큰 노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명성과 사명에 대한 헌신은 필수적이다. 강자가 우세한 시대에서 이야기는 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힘이 아니라 인애와 끈기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작은 친절이 지현처럼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처럼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